손수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지금 저희 방금 기생충 영화가 나가는데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위조한 정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황을 포착한 겁니까? 우선 저는 판단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예. 이제 설명과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오늘 자리인데 조금 전에 그 영화 화면 보셨잖아요. 이거 역시 검찰 측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런 언론 보도입니다. 예. 네, 검찰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PC를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예. 그리고 또 이미 공소 제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후에 구체적인 그런 수사를 더 보강 수사를 진행했더니 정황들이 나왔다. 그런데 그런 정황이 누군가의 이야기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라고 지금 해석될 만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 입장에서 정경심 교수는 그렇지 않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결국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데 검찰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과연 검찰 측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수사 대상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인지 또는 그 둘 다인지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자료를 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만 가지고 좀 추측해서 좀 사건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시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일자가 2012년이었고 그렇죠. 표창장의 완성본이 만들어진 시기, 그러니까 파일의 생성 시기겠죠. 그것이 2013년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시효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공소시효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이 형문회가 있던 날, 그날 밤에 이제 불구속 기소한 것이죠. 네, 자정되기 전에 기소를 했는데 그때 공소시효를 계산한 게 기산점이라고 하는데요. 시작되는 게 7년이 시작되는 게 이 범죄가 존재한다고 전제한다면 그럼 범죄의 완료일이에요. 종료일이에요. 즉 만들어낸 날짜거든요. 사무소 위조했다면. 그런데 그 표창장에 있었던 게 2012년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7년을 계산해서 공소시효가 그때쯤 그날 끝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급히 일단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약간 또 달라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 표창장에 검찰이 위조했다고 보고 있는 그 표창장에 201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날짜가 실제로 검찰이 입수한 그런 그 파일을 보니까 이게 2013년이라는 거죠. 검찰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면 실제로 그 위조 작업이 있었던 일이 2013년이고 따라서 공소시효는 이미 1년 정도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후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가능한데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도 압수된 그 PC 하드드라이브에 정경심 교수 등이 위조한 또 위조 작업 중간중간 과정인 파일들이 있고 또 그 파일들의 그 생성일을 확인했다는 전제하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삐끗하면은 사실은 그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법원은요. 유죄 무죄를 가리고 또 유죄일 경우에 형량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유죄 무죄를 가름에 있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즉 검사가 A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정말 그 A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그 A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 사실, 뭐 범죄의 일시, 뭐 장소, 방법, 공범 여부 등등이 있겠죠. 그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판단을 법원이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임의적으로.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일시에 C라는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했다면 그에 대한 재판만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엉뚱하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장소에서 한 거네요. 제가 바꿀게요. 라고 하면 기껏 피고인이 다 방어를 열심히 해서 이걸 억울함을 풀려고 했는데 다른 쪽에 또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특정한 것만 공소장에 특정된 것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명불상인 이름을 모르는 사람과 공모해서 위조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누구와 공모했는지 언제 했는지 등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죠. 그렇군요. 저희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표창장이 위조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 표창장이 사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시에 사용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다면요? 네. 우선 위조 사실이 실제 존재했다면 예. 뭐 사문서 위조입니다. 네, 동양대학교는 이제 국공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문서 위조고요. 예. 또 그렇게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면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즉 국립대에 위조한 문서를 국립대에 제출해서 예.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사립대나 사립기관에 사설기관에 제출했다면 이건 또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국립대라는 말씀 이제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네, 부산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1저자 논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물론 이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직권으로 이 논문을 좀 취소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고대 입시에 제출됐다는 기록을 또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예. 상당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으로 이제 일을 했던 그 고려대학교 교수가 예. 참고인으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제시한 그런 문서를 보고 예. 이런 그 제출서류 목록표에 그 논문이 있더라. 이걸 보고 언론에 얘기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예. 검찰이 이런 보도를 유도한 것인지 예. 여부는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제출 목록에 논문이 있었다면 그동안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여러 조국 장관을 포함한 그런 주장들이 실제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제출서류 목록표에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 논문을 제출했고 그 논문이 입시에서 큰 작용을 발휘했다라는 예.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빙 자료 제출 목록을 확보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고대에서 이 입시 관련 자료들이 보존 기간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궁금한 점은 이 의학 논문의 실제로 제출 여부를 이 제출 기록만으로도 가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 사회에서의 판단과 예. 법원에서의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선 제출서류 목록표가 있고 존재하고 거기에 그 논문이 기재되어 있다면 예. 제출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예. 또 반대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라고 반박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판단은 조국 교수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게 지금 다른 재판도 아니고 형사재판이 될 거예요. 예. 형사재판이 된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의 존재에 대한 그런 확신을 법관이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목록표에는 적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로 논문이 제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물론 상식적으로 볼 때 목록표에 있으면 제출됐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실제 제출됐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검사도 아마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테고 예. 또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오해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 방어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당시 고대 입학 사정관이었던 교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저희 YTN 취재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제1저자 논문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술이 만약에 법정에서 쓰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문제의 논문이 정말로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가정을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이 부산대 의전원에 그 서류를 제출한 것 자체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다만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다투어야 됩니다만 예. 만약 정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서 합격했다면 이 부분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예. 고려대는 어떻습니까? 이 제1저자 논문과 네. 관련해서? 네, 고려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려대 역시 그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위조된 어떤 자료라든지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예. 역시 그 고려대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다만 예.
이것도 가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한 검찰이 범죄 사실의 증명에 실패한다면 이건 전부 다 별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칼끝은 정경심 교수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소환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쉽게 점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 단서는 있습니다. 바로 16일에 이제 자녀가 논란의 또 핵심에 있는 자녀가 조사를 받았어요.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제 점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는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섣불리 출석 요구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대한 그런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또 굉장히 그 후에도 압수물에 기초한 참고인 조사들도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자료들과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한 번의 조사로 최대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찰에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렇게 출석을 요구해서 또 출석에 응해서 출석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공개적으로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국 교수의 딸에 대한 그런 조사도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있더라도 그건 비공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과거의 예를 보면 뭐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인물들의 경우에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방문해서 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끝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또 검찰이 현재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내비치는 그런 진행 단계들을 볼 때는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보다는 직접 검찰청사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확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